오늘은 3단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의 개념과, 그래서 문화의 의미를 넓은 의미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그리고 문화의 요소를 분류했습니다. 물질 문화하고 비물질 문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었죠. 문화의 속성, 5가지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 이걸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 그래서 일단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첫 번째, 총체론적 관점. 그 다음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관점을 뭐 하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총체론적 관점. 이건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에 따라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체론적 관점. 총체성이 뭐였습니까? 부분을 따로 떼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와의 맥락 속에서 부분 문화 요소를 상호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유기적 필기할게요.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여성의 방 3대 발명품도 얘기해줬죠. 그래서 총체론적 관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대론적 관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할 문화 상대주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 1단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태도에서 객계상비라고 기억납니까? 객은 뭐였죠? 객관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개는 뭐였죠? 개방주의적 태도. 상이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 상대주의적 태도랑 의미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회의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회의 역사적 혹은 자연 환경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면 나름의 가치를 다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정을 하나 빼시고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 상대론적 관점. 그래서 이거 어떤 예를 들었나요? 우리 한국에 이제 보신탕 문화가 있죠. 우리 한국의 보신탕 문화, 특히 프랑스의 애견협회 회장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지도 바르도. 그러니까 애견협회 회장이 한국의 보신 문화 가지고 많이 비판하죠. 근데 이 보신탕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역사적, 자연환경적 맥락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신탕 문화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존중을 해줘라. 이게 이제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비교론적 관점. 시험에 비교론적 관점이 잘 나옵니다. 이건 자신의 문화를 타 문화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편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문화를 보다 객관적 안목에 의해서 보다 더 잘 이해가 가능해요. 여기 형광펜 치세요. 자, 비교하다 보면 보편성과 특성.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의 장례 문화하고 그 다음에 몽고의 장례 문화를 장례 풍습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연구하다 보면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시대, 공간을 초월해서 두루두루 다 존재하죠. 어떤 나라든지 장례 문화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화장을 하고요. 예전엔 매장하다가 지금 화장하고. 몽고 같은 경우는 무슨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까? 조장이 있었죠. 들판에다가 조상의 시신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럼 독수리나 매 솔개가 와서 조상의 시신을 다 이제 좋아서 이제 먹는 그런 이제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장례 문화는 보편성이 있고요. 시대, 장소, 국가별로 특수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론적 관점 기억하세요. 타 문화를 비교하다 보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 이해의 태도가 있습니다. 문화 이해의 태도. 여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는 언어 영역에도 잘 나오고요. 논술 주제에서도 단골 손님입니다. 문화 이해의 태도예요. 관점이 아니라 태도. 문화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그 다음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특징을 비교하고 문화 상대주의, 아까 문화 상대론적 관점이었습니다.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 맥락은 여기다 필기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사회의 역사 혹은 자연 환경, 기후,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문화 간의 우열을 평가할 필요 없다. 나름의 기준과 가치가 다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뭐하라? 존중해라. 이게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자, 그 예를 다시 한번 쓸까요? 한국의 보신탕 문화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왜 보신탕 문화가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무슨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죠. 농경사회고 우리가 이제 6.25 직후에 이제 보릿고개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농가에서 이제 가뭄이 짙게 들었어요. 이때 농가에 동물이 2마리가 있죠. 우리 소하고 누렁이. 소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는 안 돼요. 소는 농가 재산 1호예요. 소를 먹는 순간 농사를 포기하고는 다 죽자는 얘기예요. 한번 배부르고 죽자. 소는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누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누렁이는 주인도 밥을 못 먹으니까 근 2주일째 밥도 못 먹고 더워서 헥헥대고 있어요. 누렁이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불쌍해? 불쌍하죠? 불쌍하니까 이 누렁이를 푸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두드러 팬 다음에 육질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탕으로 과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농부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좋고 우리 누렁이는 배 안 고파서 좋고 아유 이건 좀 그런가요? 해서 이런 보신문화가 어쩌다 등장한 겁니까? 우리 농경사회하고 또 보릿고개라는 먹을 게 없었다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신탕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 그래서 상대주의는 나름의 기준과 가치가 있긴 다 존중하라. 이랬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프리카 식인종이 있습니다. 사람을 로스구이로 떠먹고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그럼 그것도 존중할까요? 이건 문제가 있죠. 문화는 자, 이 상대주의가 지나칠 경우에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식인문화는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문화에는 윤리성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윤리성.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문화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다시 문화 상대주의. 나름의 가치를 존중하라. 그러다 보면 모든 문화를 존중하다 보면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적 가치, 윤리성, 보편적 가치를 상실할 경우에는 이 극단적 상대주의는 배격해야 되죠. 자, 해서 문화 상대주의 됐고요. 그다음 문화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문화 절대주의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자문화 중심주의. 아, 여기 오타네요. 문화 사대주의 고치세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절대주의입니다. 이 둘은 이제 평가적 문화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우수함과 열등함을 가늠하는 거고요. 자, 자문화 중심주의.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 문화가 짱이다. 우리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수주의. 국수주의가 뭐죠? 국수? 뭐 잔치국수예요? 아, 죄송합니다. 국수주의. 우리 국가가 제일 우수하다. 예를 들면 뭐 히틀러의 나치즘, 뭐 파시즘 이런 게 있죠. 그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독가스실에 다 죽여버리고. 자, 이게 뭐 제국주의, 열강들, 문화 제국주의, 특히 뭐 헐리우드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죠. 자문화 중심주의 장단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문화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 문화를 최고로 여기니까 그 문화권 내에서 사람들끼리 소속감과 사회통합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문화를 최고로 여기니까. 하지만 단점이 있죠. 뭐 외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외국 문화를 수용 안 하다 보면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자문화의 발전이 장애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근현대사에 나오는 우리 뭐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 흥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흔히 말하는 쇄국 정책. 쇄국 정책으로 외국의 발달된 기술 문명 같은 경우 수용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국 문화의 발전은 저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문화 사대주의.
4대가 요거죠. 여기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무슨 자죠? 요게 이제 명사로는 일사가 있고요. 동사로는 섬기다의 뜻이에요. 섬기다. 여기 대는 당연히 큰 나라를 섬긴다. 자기 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특정 문화를 동경하고 숭상하는 겁니다. 이게 문화 4대주의. 외국 문화를 숭상하다 보면 다른 문화의 수용은 쉽겠죠. 다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과 정체성은 상실할 수가 있어요. 전통 문화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 프랑스의 애견협회 회장 브리지도 바르도가 보신탕 문화를 비판했죠. 그럼 브리지도 바르도는 문화 이해 태도 중에 어떤 태도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문화가 최고다. 근데 프랑스 애들은 뭘 먹나요? 푸아그라, 거의 간. 그것도 먹고요. 특히 원숭이 골도 먹어요. 원숭이 뇌도 먹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이래요. 우리는 보신탕 먹으면 안 돼. 미개의 나라, 야마의 나라. 우리도 우아하게 프랑스 애들처럼 원숭이 골 퍼먹어야 돼. 원숭이 뇌 먹어야 돼. 이 학생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문화 4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3가지 관점.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4대주의. 꼭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 여기서부터는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문화의 변동.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했죠. 문화의 속성 5가지 중에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문화는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죠. 마치 유기체처럼 생명체처럼 계속 변합니다. 문화 변동의 원인을 잘 봐두셔야 돼요. 문화 변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고 외국과 교류하면서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원인이에요. 내부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으로 인해 문화가 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발명 볼까요? 발명? 예를 들어 볼까요?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해서 지식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죠. 유럽 같은 경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든지 나중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사회계약설이 책으로 유포되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면서 근대 시민사회를 태동시킨 그래서 인쇄술의 발전이 유럽 사회 전반에 변화를 줬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SNS의 발명. 그러니까 발명도 그 사회의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견도 보세요. 우리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이 어떻습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서 신대륙에는 금과 은이 많이 유럽으로 넘어왔죠. 금과 은이 많이 넘어오면서 가격혁명도 일어나고 나중에 상업혁명도 일어나고 또 이제 그 근대 이제 부르주아 세력이 나중에 이제 시민 세력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됐죠.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이 유럽사의 변동을 야기했죠. 그럼요, 이제 발명과 발견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발명은 무에서 유로 간 겁니다.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에디슨이 전 구를 발견한 겁니까? 발명한 겁니까? 발명한 겁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발견은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거. 근데 이걸 새롭게 찾아낸 거. 이걸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부적 요인은 문화권 내에서는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문화 변동의 요인이 된다. 그 외부적 요인이에요. 이건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가 변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전파가 있습니다. 와, 중요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문화가 변할 수가 있어요. 전파는 한 사회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해져 이게 정착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사회에 정착되면서 많은 문화 변동을 야기해요. 그러니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전파는 문화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라고 해요. 전파의 종류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세 가지예요. 이거 암기해 두세요. 꼭 외워둬야 됩니다. 전파 종류, 직접, 간접, 자극. 직접은 말 그대로 이제 직접 접촉에 의해서 문화가 변합니다. 한국의 의복 생활의 변화를 야기한 게 고려 말에 원간석기 때 우리 한국 최초의 밀수꾼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한국 최초의 뭐라고 할까? 산업 스파이 좀 그런데요. 자, 그래서 그 모카씨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문익점 선생님께서 모카씨를 이제 부통에다 숨겨서 들어왔죠. 모카씨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 고려 말 사회의 의복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문익점 선생님께서 이제 외국 사절단으로 갔다 오시면서 모카씨를 직접 갖고 왔죠. 그래서 이건 직접 접촉이에요. 보통 선교사, 뭐 이민, 유학생 이런 분들이 직접 가서 문화를 갖고 왔으면 직접 전파입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전파. 이거는 이제 매체에 특히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발전할수록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요. 매체는 이제 미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 뭐 서적, 책이란 특히 TV, 인터넷에 의해서 외국 문화가 보급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에서 어떤 패션이 유행하죠. 그럼 그 패션을 일본 가서 직접 배워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전파 속도가 좀 느렸다면 지금 정보화사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인터넷을 키면 일본의 어떤 패션, 헤어 디자인이 유행하면 그 다음날 청담동 헤어숍에서 바로 그 헤어 디자인이 바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 왜? TV나 인터넷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빠르게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시 간접 전파는 뭐라고요? 미디어나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자극 전파가 있죠. 자극 전파 별표 3개. 자극은 이제 말 그대로 자극을 받은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파 플러스 발명. 외부의 어떤 문화 요소가 전파되면 새로운 발명을 자극해요. 뭘 자극한다? 발명을 자극한다. 우린 왜 이런 문화 요소가 없지? 우린 왜 외국의 문화 요소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의 입맛에 맞게 살짝 개량해 볼까? 하면서 발명을 자극해요. 전파 플러스 발명. 뭐 대표적으로 신라시대 때 이두문자.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전파받았죠. 근데 한자 같은 경우 해석이 어때요? 해석이 좀 힘든 게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은, 는, 이가, 조사 이런 게 있죠. 조사로 끊어줄 수가 있는데 한자는 끊어주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두문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자에 조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은, 는, 이가를 표현해서 한자의 해석을 보다 쉽게 만드는 이런 이두문자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두문자 뭡니까? 외부에서 한자를 전파받았지만 한국의 입맛에 맞게 발명이 일어났죠. 발명을 자극한 거예요. 뭐 인디언의 체로키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럽의 알파벳이 들어오면서 이 알파벳을 인디언 언어에 맞게 살짝 개량한 거예요. 이게 전파 플러스 발명. 그래서 이렇게 이두문자, 체로키 문자, 자극 전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 변동의 원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은 뭐가 있다? 발명, 발견. 외부적 요인은 전파.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의 양상이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양상.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문화 변동의 양상 혹은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 하거든요. 문화 접변이라는 건 이거예요. 문화가 접촉해서 변한 거군요. A라는 문화 요소와 B라는 문화 요소가 만났어요. 그럼 이 인접한 부분에서 무언가의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접촉하면 변동이 생긴다. 이게 문화 접변입니다. 문화 접변의 결과, 특히 문화 공존이 있습니다.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공존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함께 존재한다의 뜻이에요. A 요소와 B 요소가 만나면 A, B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어요. 나란히 존재하는 거. 이게 문화 공존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태원에 한번 가보시면 이태원이 지금 그 여기 물론 지금 그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했는데 평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태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옆에 용산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미군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점이 여기 딱 가보면 간판이 딱 두 종류예요. 한국어로 된 간판도 있고 영어로 된 간판이 나란히 있어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만났을 때 한국 간판과 미국 간판을 동시에 걸어두죠. 이게 문화 공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문화 동화는 A 문화하고 B 문화가 만나는데 이 B가 사라지고 A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미국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인디안의 고유 문화가 사라지고 미국 문화로 바뀌었어요. 이런 건 문화 동화죠. 대표적으로 문화 동화. 자, 그다음 문화 융합이 있습니다. 문화 융합은 A, B가 만나서 제3의 C,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뭐 중남미에 가보면 그 성모를 숭배하는 조각상들이 있거든요. 성모 마리아라든지 이런 거. 이건 어떻습니까? 중남미에서도 전통 신앙이 있었는데 외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중남미의 여신을 숭상하는 이런 전통 문화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그 성모를 숭배하는 조각상 같은 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가면은 그 절에 가면은 이제 칠성각이나 산신각이 있어요. 그 어머님들이 이제 불교를 믿으신 집안 같은 경우는 한번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전파가 됐죠. 근데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이 있어요. 이게 결합되면서 칠성각과 산신각이 그대로 불교에서 녹아내렸어요. 이런 것도 문화 융합의 사례입니다. 요건 뭐 이런 게 있죠. 뭐 더 예를 쉽게 들면 퓨전 음식 같은 거. 뭐 피자하고 떡볶이가 만나가지고 피자 떡볶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 한복이랑 양복이 만나서 계량 한복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문화 융합입니다. 이렇게.